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간의 주요한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내일부터 6월입니다. 6월 계획 세우셨나요? 예, 6월이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 이제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버닝썬에서 의식 잃어 그날 DJ는 승리. 네, 버닝썬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누구의 폭로일까요? 네, 홍콩의 한 인플루언서가 버닝썬 사태에 대한 또 다른 폭로를 내놨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를 보고 SNS에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홍콩 유명 인플루언서 정금영이 과거 클럽 버닝썬에 방문했던 본인의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2일 정금영은 자신의 SNS에 6년 전 한국의 버닝썬 클럽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면서 그날 본인이 방문했던 당시 디제잉은 승리, 가수 승리가 담당을 했었고 많은 이들이 검정 선글라스에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었다라는 본인 목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의아한데요. 네. 당일 정금영은 지인들로부터 듣기를 검정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특유의 그 눈을 굴리는 현상을 좀 막고자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고 또 공갈 젖꼭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마약 투약한 경우 혀를 깨무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막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약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인플루언서는 당시 클럽바에서 샴페인 2잔을 마셨다가 기억을 잃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예, 이 인플루언서는 평소보다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빨리 취했다. 혹시 약을 탄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하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정금영 일행은 다른 피해가 없이 클럽을 벗어났는데 다만 경찰에 지갑 분실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때문에 본인은 홍콩의 친구들에게 한국을 가더라도 강남의 클럽은 가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아울러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배우 고준희 씨가 버닝썬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루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라고요? 예,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먼저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에서 영상 말미에 배우 고준희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었는데요. MC 장성규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루머가 갑자기 또 터지지 않았냐? 다름 아니라 최근에 BBC에서도 다루었던 버닝썬이라고 하니 배우 고준희 씨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이라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궁금증을 안겼습니다. 고준희 씨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달 11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터인데요. 갑자기 배우 고준희 씨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고준희 씨는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 단톡방 여배우 혹은 뉴욕간 여배우 등으로 표현되는 등 루머에 상당히 시달렸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K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승리 씨 그리고 정준영 씨 등 연예인들의 대화 내용 중에서 투자자 모임에 초대하려고 했던 여배우가 뉴욕에 있어서 초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중들은 그 대화 내용에 나오는 뉴욕간 여배우가 누구냐라고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여배우가 고준희 씨다라는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고준희 씨는 즉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와 같은 글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향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댓글로 인하여 허위 댓글로 인하여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도 강경한 대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올해 초부터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죠. 예,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도중에 승리 등의 연예인 채팅방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네. 즉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었고 이 때문에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었는데요. 이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즉 윤규근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의 범죄예방 대응 과장으로 부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서울경찰청은 인사발령 조처를 해서 서울경찰청의 치안지도관, 즉 대기발령적 성격인데요. 이곳으로 인사 조처를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당시 윤 총경은 승리 씨가 운영한 주점이었죠. 사실은 주점이었죠. 그 주점 몽키 뮤지엄에다 단속 내용을 알려주어서 직권남용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결과적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BBC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조회수가 895만 회에 이르더라고요.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 촉구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9일 BBC 유튜브 채널 BBC 뉴스 코리아에서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 그리고 그것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차근차근 공개되어 나갈 예정인데요. 이러다 보니 이 주역이었던 승리 씨의 근황, 그리고 정준영 씨의 근황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알고 봤더니 승리 씨는 지금 홍콩에서 클럽을 오픈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면 홍콩에 호화주택을 매입해 클럽을 개장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또 하필 클럽이니까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또 가수 정준영 씨는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나 대중들은 아니 그렇다면은 자수군커녕 새로운 사업 확장을 꾸리고 있단 말이냐, 무엇보다도 범죄 수익이 다 색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화가 나니까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정금영 씨 유튜버 이야기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촉발시켰던 용기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구하라 씨 아니겠습니까? 네네. 구하라 씨의 언급도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재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봤을 때 늦게 신고해도 재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재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주요 인물들이 만기 출소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시 수사를 하고 또 추가 처벌을 받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이 처벌받았던 것 외의 다른 행위 사실 혹은 다른 피해자가 또 발견된다면 비록 한번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재수사는 시작될 수 있고요. 다만 기존에 처벌받았던 것과 한꺼번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을 감안하여서 다소 감경하는 사유는 됩니다. 각종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늦게 신고해도 처벌되냐, 나라 망신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의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과 함께 세기 이혼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변호사님, 언제 먼저 이 소가 제기가 됐고 이혼 조정 신청이 제기되었는지 살펴주실까요? 예, 어제 우리나라를 들썩했던 소식이지요. 여담으로 제가 오늘 오전에 재판을 다녀왔는데 네. 법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모두가 그 기사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기사였는데 네. 먼저 이분들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거의 10년이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네. 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세계일보였는데요.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노소영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고를 유지하면서 지내오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경을 토로한다. 아울러 나에게는 한 여성과의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그 혼외의 딸은 6살이었다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은 최 회장의 고백 이후에도 계속된 별거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최 회장은 계속해서 이혼의 요청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죠. 협의 이혼 요청에 대해서 노 관장은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부부 아닌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상황이죠. 더 이상은 협의로서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최 회장이 결국 2017년 7월 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협의 이혼과 유사한 성격이죠. 이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건 어찌되었든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혼에 더 도달해야 되는 건데 2018년 2월 양측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조정 절차는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독특한 성격이 있지요. 네. 그러면은 조정이 완수되지 못했으니 소송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최 회장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혼을 원하고 이제 결별을 원했는데 노 관장은 이혼할 수 없다. 즉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19년 12월 노 관장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변화합니다. 즉 나도 이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 이혼이 깨어지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당신의 탓이다. 분명히 하자. 그리고 이혼이 깨어지는 결혼이 깨어지는 마당에 우리 서로 재산분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여서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반소의 내용을 좀 보면요. 당신의 책임으로 깨어지게 되었으니 위자료 3억 받아야겠다.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에서 42.29%, 즉 650만 주를 나에게 지급하라, 즉 주식을 이전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소송 도중에 42%는 요구 주식 비율이 50%까지 확대되었고요. 즉 이처럼 이혼에 계속해서 강구하게 반대했던 노 관장은 이혼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이 결국 궁극적 쟁점이 된 것입니다. 네, 특이점이라면 최 회장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외도를 세간에 알린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예, 2015년 12월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최 회장은 내가 왜 이런 편지를 세간에 알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되는 것이 두렵지만, 즉 외도의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렵지만 한 측은 숨어 지내야 하고 다른 한 측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잘 지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그리고 비난과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용기를 냈다라고 15년도에 본인의 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 회장이 알린 이유였는데요. 글쎄 제가 추정컨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쪽은 숨어 지내야 하고 한쪽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양측이 공존하는 와중에 숨어 지내야 하는 측이 더 이상은 숨어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혼의 결심을 더 이상은 돌이키지 않겠다는 굳건하게 결심을 굳힌 것이 공개 편지 방식을 선택한 이유였다고 보입니다.
네, 노관장이 맞소송을 낸 지 3년 만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때 재판부의 판결이 어땠었나요? 예, 2022년 12월 1심 재판이 내려졌을 때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아니라 노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거죠. 즉, 노관장 탓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최 회장 탓으로 이혼한 게 된 것이다. 즉,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유책 배우자가 정해졌으니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근데 관심사는 재산분할이었죠. 재산분할로 최 회장은 노관장에게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현금 665억 원이 나왔지라고 의아하시겠지만 이 노관장 측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재산,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까 내가 당연히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투기재산일 뿐이다. 따라서 법 원래의 논리대로 돌아가서 분할 대상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 회장이 지금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산 형성 과정에 노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하여서 양측 모두 불복하여서 항소하였습니다. 네. 항소심에 이르러서 서로의 이유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노관장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적극적으로 늘렸습니다. 2조 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주식을 직접 이전받겠다라고 했지만 방향 바꿨습니다. 주식을 직접 이전받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주식 안 받겠다. 현금으로 환산해달라. 현금 환산하니 2조 원이다. 라고 해서 가액 청구했고요. 더불어 내가 이렇게 기여가 없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1990년대에 우리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당시 가액으로 34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90년대인데 그때 그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 회장과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되어서 태평양 증권사를 인수하는 데 쓰였고 그리고 SK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나의 기여는 상당하다라고 주장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때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 아니냐라고 맞섰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1심 선고 이후에는 두 사람의 장외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노관장의 반격이 거셌죠. 예, 전 노관장의 장외 공방이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네.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노관장이 머리를 짧게 커트를 하셨죠. 그리고 1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자신이 기여한 것이 고작 최 회장 보유한 주식 중에서 1.2%로 평가받는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언론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리고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본인이 SK에 기여했으면 했지 훼손한 적 없다. 무엇보다도 최 회장이 2차례나 구속 수감될 때에도 본인이 치열하게 내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이러한 인터뷰가 있자 최 회장 측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법률 대리인이 나섰습니다. 당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한다. 이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으로 소송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라고 적극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별표 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최 회장의 주식은 투기재산이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1심 판결의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되어 온 것에 대한 재확인일 뿐이다라는 것이 법률 대리인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에 무관하게 노관장 측은 다시 한번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그 유명한 상간위자료 소송인 거죠. 네네. 30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유부녀인 김 이사장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하였다라고 해서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야 최 회장 측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혼인관계는 김희영 이사장과 상관없이 이미 훨씬 이전에 파탄된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자꾸 장외 공방하는 거 자제해달라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노관장 측 대리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중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업의 총수가 혼외자를 낳은 외도녀에게 쓴 돈이 1,000억 규모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자 그제서야 최 회장 측은 심지어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번 항소심 1심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예, 달라졌나요? 좀 법률적인 부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은데 분할 비율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즉 1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60%, 그 노관장에게 40% 인정했었는데 2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65%, 그리고 노관장에게 35%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지라고 의아하시겠지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육중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1심에서는 2,100억 정도만 재산분할 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심에서는 4조 115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다. 파이가 이만큼 늘었다라고 해버린 상황인 것이지요. 네네. 그리고 분할대상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 어찌하여 4조가 되는 것인가 봤더니 SK 주식 다 포함시켰습니다. 계열사 주식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SK 실트론 TRS 계약 관련된 것도 다 포함시켰고요. 최태원 회장의 퇴직금, SK 주식 매각 대금, 주식 증여분 다 포함시켰고요. 여기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뭐 주말 농장 부지 뭐 그렇다 쳐도 한남동 부동산, 제주도 포도뮤지엄 부동산, 그리고 동거인 지출까지 다 포함하여서 모아서 4조 115억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뭐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최종 지급액을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내려졌습니다. 뭐 거의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것 같아요. 역대 최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라고 봐야 되죠. 네. 최 회장이 1심 판결 이후 노관장에 대한 현금,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내연녀에게 간 금액이 얼마나 인정된 건가요? 아까 뭐 예. 1,000억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했는데요. 재판장의 판결 낭독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위자료 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쓴 돈이 적어도 재판부가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219억 원 상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현금 이체액이 10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혼외자에 대한 학비가 5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TNC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49억 9,900만 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합하니 최소 219억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제3자와의 부정행위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시켰다, 재산을 감소시켰다, 그로써 제3자,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식시켰다라는 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네. 이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이 지주회사 SK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급등한 거죠? 예, 30일 판결 결과가 공개되자 장마감 직전 급등세를 탔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네. 전 거래일보다 17,300원, 즉 한 11.96% 올라서 1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것을 보신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 놀라시더라고요. 예,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중단 결과까지 잠시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내려지지?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는데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지금 한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거의 1조 3천억 정도를 내어놓게 되었으니 아무리 보아도 경영권 변수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주식이 분할 대상이 포함되고 그리고 최 회장 보유한 것의 상당 부분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경영권 변수가 생기고 그렇다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라고 하여서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시장의 관측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세기의 결혼이었는데 세기의 이혼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이 변호사님께서도 이혼 소송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뭐 이혼 소송은 이제 뭐 이혼은 자유죠. 자유니까 뭐 각자의 판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위자료 부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22년 2월에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정신상 고통은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누구의 정신상 고통은 1억 원이냐. 1억 원, 이 위자료 판결에 대해서 너무 고무줄 아니냐. 이 부분 좀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위자료 20억 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실 상간이나 여러 가지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 5천이다. 다 3천 정도, 3천 아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지금 노관장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많이 받아야 5천이다. 3천 이상 넘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불문율 좀 깨시고요. 깨시고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천을 넘는 수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정신상 고통이 너무 극심했다면 5천, 3천에 기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서 간통죄도 사라진 마당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는 서로 무언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감안한다면 이제는 위자료 배상 금액을, 위자료 판결 금액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노관장만 20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들도 더 많은 위자료 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판결에 대한 현실화 좀 촉구드립니다. 네, 사실 뭐 불륜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도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공감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미인이세요. 네, 누군가를 희롱하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네, 누굴까요? 최근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또다시 음악을 빌미로 일반인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유재환 씨 오랜만이시네요. 네. 예, 최근에 유재환 씨와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DM을 나눴던 한 여성분이 제보라기보다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자숙하는 줄 알았던 그분 맞습니까? 맞지요? 라고 하면서 유재환 씨와 나누었던 DM을 다 올렸습니다. 네. DM 내용을 보면 유재환 씨는 그 여성분에게 너무 예쁘신데 재미나영 하고 또 원래 새벽형이신가 그리고 혹시 가사 같은 거 써보실 생각 없나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나 미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생 코멘트에 나온 내용이 또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유재환 이런 씨가 말을 할 상황이 그렇죠. 아니시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네. 얼마 전에 유재현 씨가 논란이 있었고 논란 당시 사과문과 해명글을 올렸었는데 그 사과문과 해명글을 올렸던 계정의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바로 지금 올라왔던 미인이세 영 하는 것과 똑같아서 아 유재환 씨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지요. 네,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유재환 씨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실까요? 예, 유재환 씨는 지난달 24일이었죠. 예비신부 정모 씨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유재환 씨가 무료 작곡을 해준다면서 현금 받아가고 곡은 주지 않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작곡비 먹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재환 씨는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 말씀드리겠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 능력이 없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굉장히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한편 또 이와 더불어서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도 좀 있었습니다. 네. 즉 유재환 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던 한 여성이 결혼 발표 후 해당 여성에게 여자친구가 아니고 이복 동생이다 라고 해명하면서 여러 가지 성추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행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숙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가벼운 듯한 오히려 이제 이성 교제를 열중한 듯한 모습을 보니 대중들은 무슨 상황이냐, 자숙은 어디 갔냐 하는 거죠. 특히 지난달에 유재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잘 살겠다. 자숙하고로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미지가 상반된다라는 것이지요. 결혼 발표 이후에 뭐 성추행 논란, 사기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겠다고 했음에도 또 그 이후에 여성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뭐 상대방을 희롱하는 행위 일어난 건데 실제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고소하실 때 성희롱 당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하시는 경우 많은데 네. 그냥 언어적 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음란한 문헌을 적었다라고 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가능하고요. 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통신 매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면대면으로 이야기했는데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모욕적인 언사였다 하면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희롱 그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후폭풍입니다. 입대한 지 열흘 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예, 2024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1세의 훈련병 한 명이 군기훈련, 군기훈련이라고 얼차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벌 받는 겁니다. 네.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이틀 만인 5월 25일 순직을 하기 이르렀는데요. 구체적인 경위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23일 오후에 12보병사단의 훈련병 6명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ROTC 출신의 여군 중대장 지시에 의해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굽혀펴기를 했었고요.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혹행위 중 하나였는데요. 이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계속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이 이를 파악하고 간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부는 꾀병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군기훈련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죠. 시작한 지 40분 만인 오후 4시 30분 결국 해당 훈련병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뒤 수십 분간 방치되다가 발견되어서 얼른 의무실로 이송되어서 수액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군의관은 근무 지침 중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얼른 해당 훈련병을 근처의 민간의료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곳에서 해당 훈련병은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칼륨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3시간 정도 칼륨 수치를 다시 정상화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죠. 해당 훈련병은 고열이 40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었고요. 심부전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속초의료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을 전원 조치되었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횡문근 융해증의 후속 상황으로서 근육까지 녹아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장 투석 진행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25일 이틀 뒤인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기 이르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훈련병이 쓰러진 지난 23일이죠.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그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군장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책 여러 권을 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게 모두 규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과실치사 적용 가능할까요? 예,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여군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시키면서 준칙이나 매뉴얼을 따랐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따르지 않았다고 보이죠. 그렇다면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해당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심한 군기훈련을 시켰고 또 준칙과 매뉴얼조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즉 과실범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상해 고의가 인정됐다. 조사 결과 상해의 고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군형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훈련
훈련병, 횡문근 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근육이 녹아서 갈색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논란이 있는데 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이어서 직권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 여부를 심의한다라고 합니다. 네. 직권조사라는 것은 피해자의 진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 자체에서 직권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권위 측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달 4일 해당 사안을 심의한 이후에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강원경찰청 측이 군인범죄전담 수사팀과 그리고 의료사고 전담 수사요원 등 10여 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오열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심정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네, 5월 30일 훈련병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이 훈련병의 고향이 전남 나주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부대장으로 치러졌고요. 이 연결식에는 육군 12사단장 조우재 사단장 참여했고요. 그리고 군 관계자, 유족까지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수여한 육군 헌신상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사단장은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에게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애도한다라고 해서 추문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같이 고인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의 부친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울분을 토하면서 아들을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예, 시점인 만큼 상당히 격앙되어 있죠. 일단 글 제목이 니들이 뭔데? 라고 시작을 하고요. 네. 12사단 6명 중에 한 아이의 아빠임을 밝히면서 들어간 지 10일도 안 되는 아이에게 이런 군기훈련을 하는 것이 할 짓이냐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소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아직 군인의 자태를 갖추기 전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의 티를 벗기 전인데 이런 와중에 군기훈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가는 인구 감소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어린이집부터 군대까지 어디다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면서 울분을 토하였고요. 굉장히 울현이고 뭐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내용의 격앙된 어조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만 군에서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좀 왜 자꾸 일어나 싶을 정도로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키워서 군대를 보냈더니 주검으로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건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훈련병 사망 소식 있고요. 또 공군에서도 20대 초급 간부가 군부대 인근의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육군 제3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투척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폭발해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또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아울러 또 최근에는 양구군 육군부대의 소속 위관급 장교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있어서 군대 왜 이러나, 군대 보내면 과연 아이들이 괜찮나라는 의구심과 걱정을 높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네, 최근 이어진 훈련병들의 훈련 중 사망 소식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을 긴급 소집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예, 지금 발생한 4건을 보더라도 사망의 원인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젊은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입대를 했는데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관 혹은 행정부 차원에서 군의 재발 방지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군 위문 홈페이지죠. 더 캠프에는 군대에 자녀를 보낸 그 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게시글들과 또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또 지인들 모두 사실 걱정을 넘어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캠프에 지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숨진 훈련병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사단의 가족을 보낸 측에서는 가족을 훈련으로 보낸 사람들은 소식을 들은 날부터 걱정과 슬픔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나의 동생은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냐. 숨진 훈련병이 과연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냐라면서 울분을 토하고요. 또한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내 동생, 훈련병으로 입소한 내 동생이 봤다고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비통스러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숨진 훈련병 관련 글이 무분별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국군 소통 커뮤니티 더 캠프 자유 게시판에는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관련 글들이 잇따라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얼차려 이슈가 있는 육군 12보병 사단 관련 글이 전부 삭제되고 있다. 그리고 더 캠프의 수많은 군인 가족이 12사단 사건에 관하여 비토성 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쓰는 족족 삭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작성 금지 조치 필요하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 캠프 자유 토크방에 들어가면 게시물 관리 규정에 의해 숨김 처리합니다라는 공지글이 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삭제된 글은 욕설이 섞여 있다거나 이번 사망 사건에 연루되었던 가해 여군 중대장에 대한 신상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토크 게시판에는 글이 삭제되는 이유를 알려달라, 삭제 기준이 뭐냐라는 항의성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확산해 또 논란입니다.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봐야 할지 참 씁쓸한데요. 지금 현재 가해 여군 중대장에 대한 신상 유출된 것은 물론이고 여군은 병사 지휘를 못하게 해야 한다. 완전구장은 해봤겠냐 여군이 남자면 그렇게 안 시킨다는 등등 젠더에 대한 비난, 날 섞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 있는 군대라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중대장의 성별과 본권은 무관하니 젠더 갈등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서로서로의 갈등이, 즉 젠더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면서 군이 해당 간부의 심리 상태 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감싼다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어요. 예, 28일 군 당국이 해당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치했다. 그럼으로써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군의 설명을 듣자 일부 시민들은 분노를 하였습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의 진심이냐? 그리고 훈련병 동료들한테나 멘토를 하라. 고문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될 판국에 무슨 심리 관리냐라고 하면서 매우 극심한 분노를 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극단적 행동에 우려가 있다면 군에서는 전우조를 배정한다. 그리고 심리관리를 하니 본건에 한하여 해당 가해자를 극히 보호한다거나 특별 대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다. 규정과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이것 때문에 여군 무용론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몇몇 문제를 싸잡아서 여군을 지탄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정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열악한 지방 의료 환경으로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선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후 사망한 훈련병의 초기 상황을 지켜보면요.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처음 쓰러진 뒤 수십 분간 방치되다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도 수액을 맞고 있었고 군의관의 적절한 조치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응급하게 지방의료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옮겼는데도 거기에서 오히려 나아지지 못하였고요. 전원 조치해서 강릉 아산병원까지 갔는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거의 다 놓쳐진 상황이었던 거죠. 즉 네. 심장투석이 긴급히 필요해질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는데 MC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갈색 소변이 나오는 등 극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이 더 초래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어서 지방의료의 열악한 현실, 최근에 또 의료 사태와 연관지어서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청년들이 청춘을 바쳐서 군대에 갑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청년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망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가수 콘서트장 된
축제 치솟은 몸값 논란입니다. 대학가에서는 한창 봄 축제가 한창이죠. 그야말로 축제 시즌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치면 대학 축제입니다. 네. 중간고사 마친 대학가가 5월부터 본격적인 축제 시즌에 접어들었는데요. 각 대학에는 인기가수 섭외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에 봄축제 마쳤고요. 이화여대와 한국외대도 8일에서 10일 그리고 8일에서 9일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등 계속해서 일제히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기가수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대학 축제의 초점이 어떤 연예인이 오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성패가 달려 있나요? 예, 아무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서울대학 축제 라인업 이런 기사 보셨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어느 축제에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가수 공연이 축제에 활기를 더해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각 대학 측의 씨름이 높다라고 합니다. 축제 비용은 다름 아니라 학교 측이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교비, 그리고 재학생이 납부하는 학생 회비, 졸업생과 주변 상인 등의 외부 후원금 등으로 충당이 되는데 연예인 섭외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 축제를 주최하는 대학 측이 굉장히 씨름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한 대학의 총학생회 임원은 하소연을 합니다. 축제가 학생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어느 가수를 섭외했느냐, 이번 축제에 누구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안팎에서 보는 축제의 급이 달라지다 보니 무리해서라도 가수를 섭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 공연이 축제의 활기를 더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들의 몸값 때문에 대학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얼마나 주고 있는 건가요? 축제 비용으로 일단 수도권 대학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비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거의 축제 예산의 절반 정도가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연예인 섭외 비용은 5팀 기준 정도로 한 1억 원 정도 호가하고요. 그중에서 유명 연예인 경우는 20분 공연 가격이 한 팀당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 대학 측이 씨름을 앓을 만도 하다고 보입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재원 때문에 축제를 취소하는 대학도 나온다면서요? 예, 재원 마련에 실패하면 결국 축제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네. 단적으로 국민대 총학생회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최근 공지를 올렸습니다. 봄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논의를 해보았지만 비대위 체제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 감소와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결국은 축제를 취소한다라고 공지를 한 사례인 거죠. 이 축제에 오는 연예인들의 직캠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되는데 마치 콘서트장을 보는 듯한 그런 축제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재학생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예, 먼저 대학 측들이 서로 더 인기 있는 가수를 영입하려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예산이 서로도 낭비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겠냐. 네. 연예인을 가수를 섭외하는데 비용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천원 학식 등의 학식 문제, 그리고 노후화된 학교시설 보수 등등의 학생들의 복지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입장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그러냐. 가수 초청으로 외부인 방문이 증가하면은 각 학과 주점 매출 오르지 않냐.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혜택 돌아온다. 더불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대학 축제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꾸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축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대학 축제를 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꾸며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가수를 영입하는 것에 자꾸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체 컨텐츠 향상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 주와 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인데요. 연예인 섭외 명단으로 그 해당 축제의 성패 여부를 가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연예인들의 팬들도 함께 몰리다 보니 대학 축제 현장 내 외부인 입장 여부를 놓고도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명 아이돌이 초대 가수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아이돌의 팬들,
대거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해당 가수를 섭외하는 비용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재학생들의 학생 회비로 나왔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교비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아이돌 팬들이 몰려들므로 인하여 전혀 제대로 재학생들이 누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막자 차단해라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상권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막을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 좀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스스로 비용을 내어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대학 축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학이 뭐 예전에 80년대, 90년대를 떠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점 감안하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겠죠.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